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은 반도체 하면 HBM을 빼놓고는 뭐 다른 거 말하기가 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해서 저도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HBM은 반도체 초고층 아파트다.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한 장, 낱장인데 그것이 4층, 8층, 12층, 16층, 뭐 24층까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는 12층까지는 12단까지는 상용화가 됐고 16단까지는 시제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난 이야기,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라 그럽니다. 일반인들은 뭐 요즘은 깊은 데까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여튼 HBM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AI, 그 다음에 GPU 뭐 이런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이거 얘기 없으면은 뭐 얘기가 안 될 정도죠. 결국 HBM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성과급이 나왔는데 파운드리는 제로, 뭐 다른 데는 뭐 2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단톡방이 뭐 불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반도체 성과는 지금으로 보면은 HBM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HBM이 사실은 게임 콘솔용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은 처음 지금처럼 AI용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든 기술이 아니에요. AMD가 2013년 15년 사이에 차세대 게임 콘솔 GPU의 대역폭 병목 현상을 하려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HBM은 AMD 라디온 프리X라는 2015년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보면 AMD도 가장 최초로 이렇게 HBM을 여기에 들어갔겠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 AMD도 지금 이 AI GPU 시장에서 거의 10% 점유율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잘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으면 이걸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이랬다면 지금의 엔비디아의 자리에 올라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는 지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SK는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삼성전자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참 이게 참 세월의 아니면 세대의 아이러니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 이게 정말 필요할까? 그래서 아까 라디온이 2015년에 콘솔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뭐 많이 팔리지도 않고 괜히 까다롭고 만들기만 어렵고 고가이면서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삼성은 2019년에 뭐 제가 이름을 밝힐게요. 김기남 부회장이 그때 HBM 연구팀을 해체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엔비디아가 HBM2를 도입을 하면서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HBM2니까 AMD가 여기 이 라디온 여기에다가 프리에다가 써먹었는데 이 이후에 HBM2를 엔비디아가 써먹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AI 붐이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게임 그래픽 성능 개선용 기술이 아니라 AI 산업의 핵심 GPU 부품이 돼버린 거죠. 또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이후에 아마 몇 년인지 제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삼성하고 이 HBM 개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싶었는데 삼성이 안 만나줬어요.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뭐 젠슨 황은 한국에 안 와요. 뭐 대만이 자기 고향이라서 그런지만 모르겠지만은 대만은 뭐 1년에 몇 번씩 가면서 한국에 아직 안 오고 있어요.
HBM은 반도체 초고층 아파트다. 그래서 HBM은 D램 칩 여러 개, 이걸 코어 다이라 그러죠. PSV, 이거는 1층에서부터 12층, 그 다음에 뭐 8층 이런 거를 서로 연결하는 거죠. 데이터의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죠. 수직 적층, 적층은 이제 쌓는 걸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스택. 그리고 층을 쌓는 거죠.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HBM3는 12층 적층까지 출시가 됐어요. 16층도 일부 SK 하이닉스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고 삼성전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것이 상용화되지 않을 거다. 그러고 한번 만들어보고 더 이상 안 만들었습니다. 마치 12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아파트로 하면은 12층이라 그러면 요즘은 뭐 그냥 중층 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은 지금 반도체로 얘기한다면 12층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제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각 층마다 마이크로 범프로 연결하고 데이터가 PSV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오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HBM을 반도체계의 초고층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층까지 쌓아서 만든 HBM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0.7mm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실물을 봤어요. 작년 10월 26일인가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건 16층입니다. 근데 굉장히 얇아요. 손톱 크기 정도, 가로 세로 1cm 조금씩 더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에 되고 두께는 거의 1mm 이하입니다. 그 정도로 얇게 그렇게 만들어 간 게 HBM입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기술자들끼리 층별 발열은 1층은 시원한데 12층은 찜질방. 그러니까 1층에서부터 8층, 12층까지 데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AI GPU는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AI GPU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AI는 전기를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전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GPU도 보면 보통 40%는 AI GPU를 돌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40%는 냉각하는 데 씁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 AI GPU는 전기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가 원시 D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품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열입니다. 발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애먹었던 것은 발열이죠. 찜질방이란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고 그래서 액침 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것도 아마 한번 준비해서 주말쯤에는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HBM님이 품귀 현상입니다. 황금 한 칩에 100만원. 그러니까 HBM 24년 기준으로 해서 HBM3 12단 고객 납품가는 개당 약 400에서 8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D램 한 조각이 아이폰보다 비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엔비디아의 H100, 호퍼죠. H200 같은 AI GPU에 붙는 HBM은 모두 고객 맞춤형이라서 수율과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이런 데서 고객 맞춤형 ASIC 반도체를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HBM은 황금보다 비싼 D램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삼성은 사실은 2분기에는 어닝 쇼크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죠.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SK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 HBM이 워낙에 그 매출이 좋아서 영업이익이 9조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 장비는 거의 MRI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우리 TC 본도, 한미 반도체 본도 이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각종 검사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소부장들이 저게 많은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또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12단으로 적층하고 두께가 1mm도 안 되다 보니까 내부 결함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의
CT라든가 MRI, 엑스레이처럼 이런 검사 장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가의 빅파괴 검사 장비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D램보다 수십 배 복잡하고 불량률도 1%만 돼도 큰 손실이요. 아까 얘기한 말이냐, 한 개당 1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HBM은 뽑기운이 아니라 기도 메모리다. 갓 밴드위치 메모리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 DC 본도가 지금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유튜버를 봤더니만 그 수율이 어떻게 잘 나오느냐 했더니까 자기네들도 잘 모른대요. 열심히 잘하고 노하우가 있는 건 알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율이 잘 나오는지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을 두고 썸을 탔다. 이게 뭐냐면 2013년, 15년에 AMD가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HBM2를 엔비디아가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엔비디아가 20년, 22년 사이에 엔비디아는 HBM을 쓸지 GDDR을 쓸지 계속 고민을 반복했던 거예요. GDDR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소캠이라 이런 데 GDDR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전력이에요. 가격도 싸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HBM을 쓸까 GDDR을 쓸까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HBM이 일단 너무 비싸고 열도 많고 물량도 그때는 많지도 않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사에서 밝힌 적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HBM3를 양산하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자 마음이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HBM에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HBM 100부터 호퍼 100부터는 완전히 HBM 기반으로 해서 전환해서 지금 HBM이 없으면 AI를 돌릴 수 없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를 넘고 싶어도 성능이 아직까지 거기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엔비디아는 HBM과 연애 중이다. 예전에는 밀당하더니 요즘은 헤어질 수 없다. 이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림 굉장히 멋있죠.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AI GPU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자, HBM 냉각용 냉장고도 있다. HBM이 붙는 AI GPU는 발열이 극심해서 일반 공냉식으로는 안 돼요. 공냉식으로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 센터는 액침 냉각, 그리고 실제로 GPU를 냉각 탱크에 담가서 돌립니다. 뭐 바닷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비전도 액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GPU 덩어리를 그냥 이 액체에다가 이 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머전 쿨링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또 많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에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는 전통적인 서버룸과 같이 냉장고처럼 생긴 통에서 AI가 돌고 있는 기묘한 광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AI는 뇌지만 지금은 냉탕에서 일한다. 이런 말도 여기에 있어요. 차갑게 해야 돼요. 차갑게 해야지만 전기도 발열이 더하고 AI GPU의 수명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성능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발열이 심하면 게임이 잘 안 돼요. 잘 안 돌아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너스로 이름 자체도 재미있습니다. HBM은 원래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헤비 빅 메모리, 핫 블레이징 모듈, 심지어 이 HBM을 홀리 브레인 모듈로 부르기도 한다. 하여튼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HBM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HBM을 잘 만드냐? 회사도 마찬가지, 메모리 3사, SK, 삼성,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사 중에서도 누가 HBM을 잘 만드냐? 또 얼마나 많은 물량을 잘 이렇게 출하를 하고 하느냐, 거기에 달라서 그 회사의 흥망성쇠가 달려버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보너스도 엄청 차이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한 두세 번은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HBM은 어떤 거다. 그리고 개발의 비하인드,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을 떠나서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